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백기종 한양대 최고위과정 교수님과 4.10 총선 D-15일 판세 어떻게 돌아가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교수님, 네. 이제 총선까지 15일 남았네요. 남았습니다. 어느새 세월이 그렇게 지나고 이제 15일, 한 2주 딱 남은 것 아닙니까? 사전 선거운동 이틀을 감안하면 예. 13일 남았다고 봐도 그렇죠. 무리가 아닙니다.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국민의힘이 지지율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과 그동안에 다소 갈등을 빚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협력 모드로 네. 이렇게 돌아선 상황인데 26일 오늘은 대구 달성으로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서 선거 여왕한테 훈수를 좀 받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그 대구 달성에 기거하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방문을 했습니다. 11시경에 방문을 했는데요. 예. 그 윤재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인 김영동 의원 그리고 이제 유영아 변호사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덕담을 나누고 30분 정도 환담을 나눈 상황인데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사실 말씀하셨지만 선거의 여왕이라는 닉네임이 붙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선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 레전드 같은 그런 어떤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달인이시죠, 거였는데. 뭐 달인. 선거의 달인. 선거에서 진 적이 거의 네, 없지 없습니다. 않습니까? 거의 네, 그런 없죠. 측면인데 그 첫 번째 얘기는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뜻을 모아서 단합을 해야 된다. 예, 단합을 해야 이런 걸 이제 그 조언이나 주문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항상무 그 시민사회 수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종섭 호주 대사의 논란 이런 게 지금 이 TK 지금 견고한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는 하지만 수도권 중도층에서는 상당히 민심 위반 현상이 있었거든요. TK에서도 지난주 갤럽 조사에 12%가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는 큰 영향이 없는 걸로 분석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TK는 그렇게 다만 그래서 이 청년층을 제외하고라도 수도권 중도층 쪽에 무당파 쪽에서도 상당히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또 특히 이제 도태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어부지리 현상이 뭐 나오지 않는다고 보지만 또 선거라는 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무소속 출마자들에 대한 견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수의 그 결집 이런 걸 지향을 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저를 방문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사실 요즘 첨예하게 대두되는 의대 2,000명 증원 문제 사실 이게 정말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죠. 예, 딜레마인데 이 부분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습니다. 아마 이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자들에게 뭔가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눴다고 네네. 유영아 변호사가 얘기했는데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유영아 변호사도 그 부분은 발표를 안 하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밀었고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또 지금 또 경남으로 달려갔지 경남,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간단히 덕담 나누고 좋은 말씀 들었다는 얘기만 하고 민감한 문제는 그렇죠. 입을 다물고 지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지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돼서 이제 제3자 입장에서 유영아 변호사가 이제 유영아 후보가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또 논란을 또 야기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미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도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견을 받았지만 사실은 앞에 말씀드렸지만 딜레마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습니다. 뚜렷한 지금 사실 의협 쪽에서는 무조건 2,000명의 증원을 철회를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숫자를 좀 줄이는 방향,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그다음에 늘려가는 증원하는 방향 뭐 이런 여러 가지 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단합이 중요하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쪽집게 훈수 두 가지를 한 거예요. 네. 하나는 단합, 그렇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의료 파업 문제, 의료 대란 문제를 잘 수습해야 한다. 핵심적인 사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22일 그 새 수호날 수호의 기념식에 같이 만난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다. 그 얘기를 하면서 경제도 어렵고 나라도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런 때일수록 단합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물론 뭐 보수 쪽의 단합도 이 얘기를 했지만 두 사람은 단합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 사람이 단합한 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뭔가 앙금이 남아있다는, 봉합만 했다는 그런 느낌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으로서는 2016년에 그렇죠. 그 당시 이 선거에서 패해가지고 결국 탄핵까지 갔던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때 단합이 안 됐잖아요. 탄핵안 의결이 돼서 결국은 현재까지 갔었던 내용이죠. 근데 그때 만약에 탄핵의 의결 가기 전까지의 다수당이었으면 탄핵이 될 리가 없었죠.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도 사실 122석 대 대표, 123석으로 네. 딱 한 석 졌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는 워낙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인기도 좋고 그래갖고 그때 당대표가 김무성 아니었습니까? 네. 180석을 한다고 큰 소리 쳤어요. 옥새파동을 일으켰죠. 옥새파동이 났는데 그때 문제가 된 게 유승민 네. 의원 문제 아닙니까? 네.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 대구에. 그걸 가지고 아주 크게 부딪히면서 옥새 들고 나르샤가 나왔고 특히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당시 정무수석이 현기환이라고 네. 전 의원 그 부산 사람 보고 출신. 김무성 대표 그냥 거의 멱살 잡다시피 하는 그런 언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권이 쫙 쪼개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현기한 수석하고 그 김무성 당 대표 쪽에 이제 내부적으로 또 무슨 얘기까지 벌어졌냐면 PK와 TK의 대결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그 당시.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그 반대편에서 그런 어떤 전략적인 걸 이제 이간질 형태로 네. 이렇게 해서 사실 선거가 사실은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었죠. 뭐 한석 차이였지만은 어쨌든 그 바람에 탄핵까지 이어졌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서해 수요의 날 기념식에 그 두 사람이 회동하는 모습을 얘기를 한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내부적인 그러니까 화합을 이루는 것 같지만 내부적인 갈등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앙금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지금 선거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해 수호 기념식 날 이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그 회합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의 뭐 어깨를 툭 치면서 이제 대화하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흐뭇해 보였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양대 축이라는 당 대표하고 그다음에 정부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갈등이 표면화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 부분이 상당히 그 보수의 그 분열 조짐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분열이 보수가 네.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가 어려운 상황에 힘을 합쳐도 사실은 민주당과 이재명과 조국을 이길까 말까 한 상황에서 그렇죠. 보수가 지금 자체 분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확히 보고 아주 쪽집게 훈수를 한 겁니다. 단합하지 않으면 진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일 먼저 꺼낸 게 단합을 꺼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또 보수의 응집력이라는 게 발동이 되거든요. 근데 보수층의 두 스타, 그 양쪽에 김종인 위원장 말마처럼 그 두 별이 만약에 이게 지금 분열 양상을 보인다고 하면 보수층의 응집력이 약해지면서 투표장에 에이 그러니까요. 아가기 싫어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이 표수의 표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지금 접전을 벌이는 전국의 대전이 보수층의 사실은 이 기권표 앞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한 이유 중에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 기권하는 민주당 지지표 네. 상당수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0.73%입니까? 67만 표 차이로 패배를 했던 게 바로 이 기권표 때문에 패배를 한 분석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면서 응집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분열이나 갈등이나 앙금의 양상을 보이게 되면 이 스트레스성 기권표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그 표가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의 근소한 차이의 접전을 벌이는 상대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남은 가장 큰 관제는 이 의료 대란 문제를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 수습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반전의 기회를 가져와야 한다는 아마 그런 충고가 아니었겠나 하는데 워낙 민감하고 지금 당장
오늘 국내 26일 날 열렸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 이거 완전히 못 받고 올해는 그해 후속 대책까지 마무리 지어버리겠다. 그러면서 대화에 나오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 그 잘 복귀하도록 설득하는데 그건 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전국의 각 그 대학 병원의 교수들마저 사직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제가 이제 그 손자병법 책을 좀 읽어봤습니다. 예. 가장 그 손자병법 중에 우뜸으로 치는 게 바로 36개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불리할 때는 뒤로 한 발 물러섰다. 물러서요. 그다음에 두 발 전진하는 36개 정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선거 기간이 불과 D-15인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볼모라는 의협의 대란이나 이게 사실 파업 이거 정말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거든요. 적어도 최근의 기록을 보면 거의 76% 가까이 국민들이 이거 의대 증원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전상 후퇴라는 손자병법이 36개 전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명 증원이 불과 2주 정도 사이에 조금 밀어넣었다가 다시 타협을 하는 이런 모습들도 결코 나쁘진 않다라고 하는 전략적인 측면을 좀 강가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드는 대목입니다. 특히 의료인만 하더라도 한 15만 됩니다. 네, 그 전국 의사가 치과 의사, 뭐 한의사 다 해서 지금 15만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족까지 뭐 이렇게 따지면 한 100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의사, 우호, 빼밀리라고. 되게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보수 세력가 있어요. 네, 거의 보수. 근데 그 사람들이 떠져 나간다는 것도 있지만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는 뭐 70%의 찬성이 있었다 그러는데 최근에는 그것도 많이 떨어졌어요. 네, 많이 떨어져서 60%도 안 되고 그냥 여론조사를 의사를 증원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당연히 증원하는 게 좋다고 그러지요. 그렇죠. 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그 증원하는 게 좋다는 사람들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도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어떤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어떻게 설득을 하면서 잘 스무스리하게 말하자면 정책 방향을 이뤄 나가느냐의 문제는 그런 것은 정부라든가 대통령의 어떤 정치력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최근에 그러한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론조사에 보면 6대4로 나옵니다. 정부 그런 행태는 잘못됐다. 네. 이게 6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정무적인 감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이 일보 그 전진만이 답이 아니고 2보 후퇴하여 또 전진을 하는 이런 그 유연한 모습이 사실은 정치에는 필요한 거거든요. 물론 그 통치력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일관된 주장이죠. 의대 증원을 정말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 대란이든가 의협의 그 파업 같은 이런 것에 이제 정부가 굴복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선거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경 모드로 계속 추진하는 건 물론 국민들이 지지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선거하고 연계되는 디테일한 부분에서 보면은 결코 이게 이 정부나 그다음에 여당의 상황으로 봐서는 유리한 그런 국면을 만드는 전개하는 과정은 아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라고 하는 부분은 전략적인 접근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략적인 접근이나 이 정치공학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드는 대목이죠. 안철수 의원 같은 분도 의사 출신, 네, 의사 출신 아닙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좀 속도 조절을 해서 꼭 올해 2,000명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올해 좀 1,000명으로 늘리고 내년에 또 좀 더 늘린다든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의사 말고 의과학자를 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쪽으로 증원된 인력을 상당 부분 빼가지고 의사 쪽에 그 증원을 조금 줄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초강경 입장을 취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도 지금 부글부글 하면서도 대통령이 하도 강하게 나가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대강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쪽이 부러지게 돼 있거든요. 유연함은 절대 부러질 일은 없어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강경 모드라고 하는 부분이 결코 이 전쟁이나 어떤 전략에 유리한 부분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일관된 주장이야 얼마든지 국민들이 이해를 하지만 네. 지금 눈앞에 닥친 목전에 닥친 이 선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지금 정치적인 개념으로 보면 전쟁이거든요. 예. 그러면 전투든 전쟁이든 이기고 봐야 되고 또 이겨서 살아남는 게 사실은 영웅이지 죽어서 영웅은 절대 그런 빛이 바라는 겁니다. 예. 역사적으로 보면 어차피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은 승패가 갈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승리를 하는 게 관건이고 이 목표 타겟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뭔가 좀 유연한 대응 그리고 전략적인 협의 이런 부분이 결국은 현 정부나 여권의 투표 성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선거도 너무 많이 치러본 분 아닙니까? 네. 아마 1998년인가 그때 이제 이 달서의 네, 보궐선거에 나와가지고 당선되면서 정치 입문해가지고 여러 선거, 대선, 총선 다 치르면서 대통령까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찾아갔을 때 딱 두 가지 이 훈수를 한 거 그게 가장 다 현안을 훈수를 하신 핵심적으로 거예요. 네. 핵심적인 그런 훈수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훈수를 가볍게 들을 일은 절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제대로 듣고 그걸 새겨 가지고 전략의 어떤 수정을 가져온다면은 얼마든지 현재의 판세를 뒤집을 수도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지금 저와 백 교수님이 좀 열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돌아가는 전국의 그 추세를 아마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실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뭔가 조언을 훈수를 좀 받고 싶은 아마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리더라든가 이런 어떤 영웅은 항상 늘 고독하고 애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 속의 애로움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럴 때 이 훈수나 조언을 받음으로 해서 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길이 아닌 곳이라도 여럿이 함께 가면 길이 된다라고 하는 한동훈 위원장 말, 굉장히 잘 지금 듣고 있는데 문제는 이 뜻을 모아서 단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권 성향으로 봤을 때 보수 우파의 응집이나 결집에 굉장히 필요한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금 가는 소리가 들리면 투표장에 안 나가는 모양새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그 관건에 대한 문제, 뜻 모아 단합하는 길 그리고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전략적인 유연한 대처 이런 부분을 분명히 아마 조언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길을 열고 그다음에 가는 어떤 길을 전략 수립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백 교수님이 아주 요약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만 요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요약된 내용이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대통령실에까지도 전달이 돼서 유연한 이런 어떤 총선 전략으로 반영이 되기를 기대를 제가 하겠습니다. 잠깐 들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제 어제도 2번 후보자들하고 여러 개소식에 많이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들리는 얘기는 고영신 TV에서 제안하는 것들이 상당히 당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통령실에도 전달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고영신 TV가 상당히 그 비중 있는 영향력 있는 부분이라. 근데 이 부분이 또 어떤 그 분석이냐면요. 사실 고영신 TV는 오피니언 리더급이 굉장히 많이 본다는 이런 추세가 아마 받아들여지는 걸로 알기 때문에 제가 개소식에 가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참 feel so good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기분이 매우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